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빵을 드셨으면 그 밀가루는 99%의 확률로 미국산이거나 미국 기업이 유통한 것입니다. 점심에 치킨을 드셨으면 그 닭을 키운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 절반 이상이 미국 중서부 표원에 자란 것이기도 하고요. 저녁에 쇠고기를 드셨다면 그 고기가 아마 미국산일 확률은 55%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세끼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은 식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연간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 이게 한국이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농산물 대금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다섯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고 한국이 수입하는 전체 농산물의 21%, 즉 5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그냥 미국 농산물이 사니까 사는 거지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원조에서 시작해서 입맛을 바꾸고 시장을 열고 유통까지 지배하는 구조.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왜 우리 밥상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지 채널 지타인 남작입니다. 지난번에 브라질 편에서 세라도 개발과 중국 자본이 만들어낸 식량 지정학의 한 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정학의 또 다른 축, 미국입니다. 다만 오늘은 미국 농업 그 자체보다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70년 동안 만들어진 관계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농업은 너무 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농업은 차근차근 하나씩 이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 가지 숫자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2027년.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2027년 기억만 잠시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트에서 밀가루 1kg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쌀 1kg에 3,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밀가루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이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시작점이 1955년입니다. 잠시 후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8월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농산물 교육이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둘째, 미국의 농업법, 흔히 팜빌이라고 부르는 법안의 갱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팜빌은 미국 농업 보조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바뀌면 미국 농산물의 수출 가격 구조가 달라지고 한국이 사는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는 환율입니다. 2024년 말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수준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표시로 수입되는 가격이 오르면 서류값이 오르고 치킨값이 오르고 삼겹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장바구니 문제입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1954년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셜 플랜으로 유럽에 식량을 보내던 미국. 그런데 유럽이 부흥하면서 미국 농산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창고에 곡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보관비만 100만 달러 이상이 들었습니다. 1954년 미국의 잉여 농산물 재고량을 보면 밀이 2,540만 톤, 옥수수가 2,337만 톤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재고 압박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미국 농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해외로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죠. 미국은 해법을 찾습니다. 1954년 미국 의회가 하나의 법을 통과시킵니다. 농업무역 발전 및 원조 미국 공법 480호, 줄여서 PL480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원조법이지만 법의 목적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 부족 국가를 도와준다. 둘째,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법의 목적을 미국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1955년 5월 31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잉여농산물 협정이 체결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 굶주린 나라에 밀가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에는 설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원조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 그 돈의 80에서 90%를 국방비로 사용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식량을 줬는데 사실 한국이 미국산 군사물자를 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곡물의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수요가 아니라 미국의 재고량에 따라서요. 목적이 잉여농산물을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특정 품목, 다른 품목을 요청하더라도 미국의 재고가 남는 품목, 주로 밀, 면화, 옥수수죠.
이 세 가지 품목을 위주로 한국에 배정됐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그로 인해서 큰 이득을 봤죠. 조금 복잡한 경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한국으로 보내면 나중에 원화로 결제하겠습니다. 당시는 한국 정부에 돈이 없었잖아요. 당시 자료를 보면 미국은 이 가격을 결정할 때 세계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척은 했습니다. 다른 수출 국가, 예를 들면 캐나다나 호주가 미국이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은 여기에는 약간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공식 환율이라는 거였는데요. 이 공식 환율이란 우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 한국에 헐값으로 공급했고, 이것이 한국식 생활이 밀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 락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PL480 원조로 들여온 농산물, 밀, 설탕, 면화죠. 이 세 가지 품목을 민간 기업에 처분하고 그 판매 대금을 대충 자금 계정에 입금합니다. 대충 자금 이러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영어로 하면 카운터파트 펀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은 원조 받은 원당을 가공해 가지고 국내 설탕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이게 삼성그룹이 성장하는 종잣돈이 됐죠. 당시 설탕은 곧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외 대한제분, 동아제분, 조선제분이 밀을 받아 가지고 국내 시장에 판매하면서 빠르게 성장했고요. 대한제분의 공표 밀가루가 이때 탄생했습니다. 이 오래된 관계는 할당 관세를 적용받는 밀에서 여전히 유지됩니다. 제분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이 폐쇄적인 배정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걸 삼백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얀색이었다는 거죠. 혹시 삼백산업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재벌이 생성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궁금하면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출 계정에 입금된 돈으로 미국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했죠. 그게 다시 미국의 국방물자 의존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뭐 사실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있었던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대충 자금의 순환 구조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1단계로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한국에 보내면은 달러 결제가 아닌 원화로 결제합니다. 2단계로 한국 정부가 이를 국내 시장에 판매합니다. 기업을 통해서 판매하겠죠. 3단계로 판매 대금을 대충 자금 계정에 적립하고요. 4단계로 적립금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한국 국방의 미국 의존도가 점점 더 심화됐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재고가 넘쳐서 원조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진 해에는 국내 곡물 가격이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꺾고 한국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미국은 원조 농산물 판매 대금의 일부로 대충 계정에 있는 돈이겠죠. 한국의 제과 제빵 기술 학교를 설립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전국에 빵집을 열었습니다. 학교 급식에는 원조 옥수수와 분유가 들어갔고요. 아이들이 미국산 식품의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1960년대가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분식 장려 운동. 분식의 날을 지정하고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극장에서는 영화 시작 전에 대한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밀가루가 쌀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분식 군장 굴기 대회를 열기도 했고요.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초기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이어진 정경유착과 재벌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저렴한 미국산 밀가루가 들어오니까 곡물 가격이 낮게 유지됩니다. 곡물 가격이 낮으니까 도시 노동자의 식비가 낮습니다. 식비가 낮으니까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산업화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구조였으니까 이후에도 한국의 쌀 가격 역시 낮게 유지되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갑자기 비싸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1960년대 한국의 밀 자금률은 약 15%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밀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밀 자금률은 1% 미만입니다. 원조 밀이 국산 밀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국산 밀 생산 자체를 소멸시킨 겁니다. 면화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면화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볼 수 없죠. 그리고 1971년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가 종료됩니다. 마지막 원조는 2,500만 달러 규모의 PL480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조가 끝났다고 밀 수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바뀐 입맛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학자들은 이것을 미래 덫, 윗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원조로 소비 습관이 형성된 후 원조가 끝나면 상업적 수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미국 농산물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도적 개방입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새로 짜는 협상이었는데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농산물 관세화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각 나라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수입 장벽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농민들의 반발은 극심했었죠.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 대학 입학했을 때도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라고 해서 아주 시위가 격렬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공산품 수출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을 일정 부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었고요. 쌀은 관세와 유예를 얻어냈지만은 밀, 옥수수, 대두는 완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쇠고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한미 농업 관계의 상징적인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 정확히는 소해면상 뇌증, BSE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한국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2006년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의 뼈를 제거한 고기 한해 가지고 수입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에서 상황이 바뀌죠. 30개월 이상 소, 뼈가 포함된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했던 조항, 미국에서 BSE가 추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 사무국 OIE가 미국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검역 주권의 문제였죠. 2008년 5월 2일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켜집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유모차로 끌고 나온 까지까지 100일 넘게 이어진 시위가 한국 현대사에서 먹거리가 촉발한 가장 큰 규모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결국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것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년 후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코러스 FTA가 발효됩니다. 그럼 이 협정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밀, 사료용 옥수수, 압착용 대두, 즉시 무관세로 바뀌었고요. 쇠고기는 40% 관세였는데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 15년의 끝이 바로 2026년에서 2027년입니다.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한 숫자 2027년. 이게 그 의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와 세이프가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해. 한우 농가에게 이것은 뭐 D-Day쯤 되겠죠. 숫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FTA 이전인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은 연평균 26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89억 달러, 3.4배로 늘어났습니다. 쇠고기만 보면 더 극적입니다. 2008년 촛불로 사왔던 바로 그 미국산 쇠고기. 2019년에 수입 점유율은 50%를 처음 돌파했고 2024년은 55%에 달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답한 소비자는 거의 63%,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촛불로 싸웠지만 결국 장바구니가 이겼습니다.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은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이었습니다. 농업은 그 대가로 내어놓은 카드였고요. 정부는 22종 규모의 FTA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곡물 자금률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보완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한국의 곡물 자금률은 19.5%,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평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밀 자금률은 약 1%에 불과하고요. 옥수수 자금률은 1%가 조금 안 되죠. 대두 자금률, 사료용 포함하면 약 7%입니다. 옥수수, 밀, 대두 이 세 개 품목이 전체 곡물 수입량의 95%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료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배합 사료 연간 생산량은 약 2,100만 톤입니다. 이 사료 원료의 95%가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그리고 배합 사료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의 57%가 미국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옥수수 밭에서 수확된 옥수수가 배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 옥수수가 사료 공장에 들어가서 배합 사료가 되고 이 사료로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한우를 키우고 양식 어류를 키웁니다. 그리고 삼겹살이 되고 치킨이 되고 한우 등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한국은 곡물을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농업 시스템 자체를 수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우가 한국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우를 키우는 사료의 핵심 원료는 미국의 옥수수입니다. 국산이라는 라벨 뒤에는 미국이 곡물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자급률 통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의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 자급률이 90%가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10% 의무 수입량이 있으니까요. 살을 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1인당 살 소비량은 1960년대에 130kg에서 지금은 한 56kg, 53kg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밀가루 소비는 계속 늘고 있고요. 이건 역시 1955년 원조에서 시작된 입맛 변화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의존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용유, 두부, 된장, 간장, 대두로 만듭니다. 그 대두의 대부분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오고요.
여러분이 사 먹는 빵, 라면, 과자, 국수 다 밀가루를 만들고 있죠. 그 밀의 대부분은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에서 옵니다. 미국이 1순위 또는 2순위 공급국입니다. 그리고 이 곡물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과정을 보면 또 다른 층위가 보입니다. ADM, 카길, 펑기, 루이 드레프스. 세계 곡물 유통을 지배하는 4대 메이저 기업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밀의 27.5%, 옥수수의 43%가 이 4개 기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7, 80%가 이 4개 곡물 메이저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이 곡물 메이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뜻이죠. 한국의 식탁은 세 겹으로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직접적인 의존. 미국 쇠고기, 옥수수, 밀, 대두, 돼지고기 유제품 이건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의존. 미국산 사료 곡물로 키운 국내산 돼지, 닭, 한우, 양식, 어류. 세 번째는 구조적 의존입니다. 곡물 유통을 지배하는 미국계 기업들, GMO 승인 프레임, 그리고 종자와 농약 기업의 영향력까지요. 이 세 겹을 동시에 인식하지 않으면 한국의 식량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농부가 옥수수를 수확합니다. 이 옥수수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15태서 선물 가격이 결정됩니다. 곡물 메이저가 이 옥수수를 사서 미시피강을 따라가지고 멕시코만 항구로 운반하고 배에 실어서 태평양을 건넙니다. 한국 항구에 도착하면 한국의 사료회사가 이것을 사들입니다. 사료가 만들어지고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축산물이 마트에 진열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은 한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출발해서 한국 마트, 축산농가, 사료회사를 거쳐가지고 미국 곡물 메이저를 지나서 미국 농부에게 도착합니다. 이 체인에서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곡물 메이저에게 한국은 이상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국 생산이 거의 없고 대체할 공급선도 제한적이고 매년 일정량을 안정적으로 사줍니다. 가격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체인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2022년에 경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연평균 밀 62만 톤, 옥수수 59만 톤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주요 수입국은 아니었지만은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의 밀가루 값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라면, 빵, 과자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됐죠. 미국 중소부의 가뭄이 오면은 한국의 치킨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이 의존 구조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마루베니, 미쓰이 같은 종합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곡물 산지부터 수출 터미널까지 유통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아예 브라질, 남미를 통해서 공급망 자체를 새로 만들고 있죠. 한국은 이런 구조가 사실상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곡물을 확보해 반입하는 양은 전체 수입의 약 3.5%에 불과하고요. 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국제곡물 수급 대책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째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단된 거죠. 2022년 12월에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 현재 상황은 불투명하죠. 이걸 달성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이 의존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가능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농업의 생산성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코러스 FTA 체계 하에서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으로 미국 농산물을 살 수도 있고요. 2024년부터는 사실 글로벌 곡물 가격도 하락 추세입니다. 기후가 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위기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농업을 떠받치는 오골라라 대수충, 이 거대한 지하수 시스템 수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농업의 생산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대신 브라질산으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대두를 팔 시장이 줄어듭니다. 한국에 더 팔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의 농산물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그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셋째는 수입산 편중입니다. 밀, 옥수수, 대두 전부 한 두세 개 나라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할 곳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핵심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판비의 방향이고요. 미국 보조금을 어떤 품목이 어떤 농가에 집중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수출 가격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해외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는 속도입니다. 일본 수준에 도달하려 그러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이 필요한데 현재 속도로는 불가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의존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결정적 변수는 기후변화이지만은 미국 중서부의 물이 마르는 속도가 한국이 대안을 마련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미국과 한국의 농업 교육 접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은 2024년 기준 약 89억 달러입니다. 쇠고기가 27억 달러로 가장 크고요. 가공식품이 21억 달러, 돼지고기 6억 달러, 유제품 5.7억 달러, 옥수수 5억 달러 이상이 그 뒤를 잇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다섯 번째 농산물 수출 시장입니다. 한국이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89억 달러. 이것은 단순한 수입 거래가 아니죠. 70년에 걸쳐 형성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의 식량 안보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은 한국이 미국 농업에 어떻게 편입되었는지, 1955년 밀가루 원조에서부터 2024년 89억 달러 수익까지 70년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미국 농업 자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년 동안 16만 개의 농장이 사라진 나라, 씨앗수가 말라가고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 밥상을 온전히 맡겨도 안전한 일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